위로는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른다. 엉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희한한 위로. 강세형 지음. 다 잘 될 거야. 이 말에 나는 진심으로 위로받아 본 적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말에 한 번도 안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도리어 조금 상처가 됐던 적은 있었다. 지금 내 말 다 들었어? 대충 듣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려서 어쩐지 좀 억울했달까? 내가 그동안 너의 얘기를 얼마나 성심성의껏 들어줬는데 넌 어쩌면 그렇게 쉽게 다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거니? 어쩌면 내가 삐뚤어진 걸 수도 있고 지나치게 세상에 찌든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삶을 겪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잘 될 거야. 그 말만으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나 또한 그 말을 쉬이 입에 담기 힘들었다. 어쩌면 그런 나로 인해 누군가는 또 상처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의 걱정이 마법처럼 갑자기 사라질 리 없다는 생각에 쉬이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를 위로했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친구야. 도리어 그 말은 나를 위안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 그러니 글을 쓸 때도 나는 그렇게 해맑고 건강한 말들만 늘어놓는 건 어쩐지 낯이 간지러웠다. 라디오 작가 시절 라디오라는 매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글인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원고를 쓴다고 썼는데도 무턱대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힘들었다. 그래서 라디오 시절의 원고들을 묶어서 발표했던 나의 첫 책.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를 읽고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기했다. 오히려 힘든 얘기, 아픈 얘기가 더 많으면 많았지. 그 어디에도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책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였다. 작가 코스프레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을 정도로 나는 그 책에서 글 쓰는 삶이 내게는 참 힘들다는 얘기를 잔뜩 늘어놓았는데도 많은 작가 지망생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심지어 그 책을 읽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작가의 꿈을 다시 키우게 됐다는 독자도, 실제로 책을 내고 진짜 작가가 됐다며 자신의 책을 보내준 독자도 있었다. 나의 의도는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또한 참 희한하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받곤 했던 것 같다. 너무도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와 함께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앞에선 베베 꼬인 심보를 보이다가도 야, 어떻게든 되겠지. 농담처럼 툭 내뱉어진 친구의 말에 오히려 위로받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무심한 작은 배려 하나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기나 하고 싶어서 틀어놓은 코미디 영화가 뜬금없이 날 감동시키기도 했다. 어쩌면 위로는 정말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작정하고 내뱉어진 의도된 말에서보다는 엉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위로를 발견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 순간 그 위로가 너무 필요해서, 그래야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타고난 기질은 의심이 많고 삐뚤어져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너무 쉬운 발견에는 흥미를 못 느낀 채 엉뚱한 곳을 두리번 어쩌면 이 책은 그렇게 내가 두리번거리다 발견한 희한한 위로들에 대한 모음집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 물론 당신을 위로하겠다고 쓴 글은 아니다. 위로라는 건 애당초 작정하고 덤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나를 위한 위로일 뿐이니까. 그저 이렇게 발견한 나의 위로들이 당신의 위로를 발견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영 씨 몸 안에 그 인자가 있어요.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희한하게 나는 안심이 됐다. 나도 모르게 조금 미소 지었던 것 같기도 하다. 진심으로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달까?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듯 무척이나 오랜만에 마음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 기분마저 들었다. 그 말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의 그 말은 내가 희귀병 유전 인자를 가진 환자라는 뜻이었는데도 말이다. 어려서부터도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저 남들보다 조금 작고 자주 앓는 타고난 체력이 미달인,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철마다 감기에, 알레르기 비염에, 장염에, 심지어 1년에 한두 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로 응급실까지. 아프다는 건 꽤나 번잡하고 귀찮은 일인데, 그때마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을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10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약하고 느린 나와 함께 20분에 걸쳐 천천히 걸어주는 친구에게 미안했다. 원래 느리기도 하지만 입이 자주 헐어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나와 함께 덜 매운 음식으로 식사를 해주는 본인의 식사가 끝나고도 내가 다 먹기를 기다려주는 동행들에게도 또 미안했다. 20대 초반 라디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회의 중에 코를 훌쩍거리는 나에게
어떤 PD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아파? 그날 나는 회의도 다 했고 내 분량의 원고도 다 썼고 방송도 무탈하게 마치고 뒷정리까지 다 한 다음 퇴근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엔 묘한 죄책감이 일었다. 아파서 미안해요. 그래도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남들보다 그저 조금 약한 정도였기에 일상생활에 대단히 큰 불편함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조금 번잡하고 귀찮고 미안한 정도. 좀 쉬고 잘 먹고 잘 자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괜찮아지지 않았다. 그 즈음 나는 몇 년 동안 계속된 라디오 반프로 생활로 체력이 한계에 다다라 어떤 한의원에서 이대로 계속 살면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라디오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그러니 매일매일 마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새벽에 퇴근해 많이 자야 하루에 서너 시간이었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괜찮아지지가 않았다. 입이 한 번 헐면 2개, 3개 끝도 없이 늘어나 온 입안이 너덜너덜 밥도 못 먹고 말도 할 수 없는 정도를 지나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는 날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똑같은 말만 들었다. 요즘 일이 많으세요?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요즘 일이 많으세요?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금세 또 헐고 나아지진 않고 그러니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내가 또 뭘 잘못한 걸까? 한 번은 큰 종합병원에 갔는데도 의사는 너무 심드렁한 표정으로 입 말고 다른 데는 허는 데 없죠? 그럼 뭐 배체트도 아니고 크론도 아니고 동양 사람 중에 입 자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자기 관리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피검사 정도만 하고 나를 돌려보냈다. 어쩐지 자기 관리도 잘 못하면서 별것 아닌 일로 종합병원까지 찾아온 꾀병 환자가 된 듯한 기분에 나는 또 괜히 미안해졌다. 바쁜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아 미안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언젠가부턴 내 자신에 대한 의심마저 생겨났다. 나는 사실 되게 못된 애인가 보다. 내가 아픈 이유는 스트레스가 다라니 결국 화병이란 얘긴가? 나는 사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다. 참아서가 아니라 웬만해선 화가 잘 안 난다. 내가 좀 억울한가 싶다가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드물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되고 만다. 그런데 나는 또 아프다. 스트레스 때문이란다.
나는 사실 살짝만 건드려도 화가 버럭버럭 나는 진짜 못된 애인데 좋은 사람인 척하려고 나 스스로도 나를 속이고 있었나? 안에선 화가 계속 쌓이고 있었나? 그 화가 올라와 내가 지금 아픈 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대며 잠 못 드는 밤이면 그런 자괴감까지 들곤 했다. 그런데 아니었단다. 거의 6, 7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다. 세영 씨 몸 안에 그 인자가 있어요. 내 머릿속 번역기를 돌리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의미였다. 내 몸 안에는 HLA-B51이라는 유전인자가 있었다. 베체트 환자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유전인자. 그렇게 나는 희귀 질환의 일종인 베체트 환자가 됐다. 실은 구내염이 아닌 다른 증상 때문에 수소문에 찾아간 병원이었는데 심지어 나는 6년 전 모 종합병원에서 베체트도 아니고 크론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못돼서 혹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아픈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다. 태어날 때 이미 그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단다. 어렸을 땐 주로 면역력이 낮은 정도고 3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발병하는 병인데 그 시작은 보통 구내염이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주는 위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기뻤다. 어쩌면 나는 마음에도 꽤나 상처를 받아왔던 모양이다. 이만한 스트레스도 못 견디고 병이 나면 이 험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나는 더 노력해야 했다. 그냥 사는 것도 벅찬데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자꾸만 늘어났다. 배는 고픈데 시간이 없어 컵라면에 물을 부으면서도 일은 많은데 자꾸 눈이 감겨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다. 커피 좀 줄여, 일 좀 줄여, 운동해야지, 좀 일찍 자고 마음도 좀 편하게 가지도록 노력해봐. 스트레스 덜 받게 네가 노력해야지. 나의 통증은 나의 노력 부족에서 온 건 줄만 알았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네가 덜 노력해서 아픈 게 아니야. 완치가 없는 병이고 치료약은 아직 없고 증상을 좀 억제하는 약만 있어서 여전히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지금도 어김없이 통증은 찾아오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다. 약 덕분에 끝간데 없이 아픈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훨씬 덜어진 기분. 오롯이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데에서 오는 위안.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역량껏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삶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픈 게 좋은 사람, 힘든 게 좋은 사람이 정말 있긴 할까?
이미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는 서로에게 노력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의미한 일인지 이제는 나도 좀 알 것 같다. 안 그래도 아픈데 이게 다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아픈 거고, 안 그래도 힘든데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힘든 거라니. 노력. 그 말이 주는 무력감, 자괴감, 그리고 상처를 안다. 그래서 나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도 기뻤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 이 긴 글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는 게 참 힘들죠.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구내염이 심해지기 시작했을 때 나를 외롭게 만드는 말이 하나 있었다. 나도 그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피곤하면 나도 그런다. 아니,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난 별것도 아닌 일로 징징거리는, 꾀병 부리는 애가 된 것 같아 민망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쩐지 좀 억울하기도 했다. 그냥 한두 군데 헐어서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닌데 매번 입안을 보여주며 당신도 정말 이만큼 셀 수도 없이 심하게 허나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부턴 일부러 안 아픈 척 애를 쓰기도 했다. 물론 긍정 모드를 최대로 끌어올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를 다독여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은 자신의 얘기로 화제를 돌리기 위해 그 말을 꺼내곤 했다. 나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불편하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더 힘들다. 더 나아가 나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나는 늘 궁금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나만 힘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 나만 힘든 사람들은 또한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인 야, 그래도 너는 이 말로 넘어갔다. 그래도 너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도 너는 회사도 안 다니고 자유롭게 일하니 얼마나 좋아.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랑 똑같니? 화제를 돌려볼까 영화 얘기를 꺼내도 그래도 너는 영화 볼 시간도 있어 좋겠다. 괜히 식물 얘기를 꺼내도 그래도 너는 여유가 되니까 화분도 들여놓고 그렇지. 그래도 너는 또 그래도 너는. 타인의 삶에선 장점만 쏙쏙 뽑아내는 그 탁월한 재능이 자신의 삶에선 급격히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늘 신기했다. 하나하나 반박하기엔 체력이 안 돼서 가만히 앉아 고개만 주걱거리고 있다면 어느새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러니까 나만 힘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했다.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까지 나만 힘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
물론 우리도 틈만 나면 나 힘든 얘기를 하기 위해 앞다퉈 떠들어대곤 했다. 30년 작가 생활이 가져다 준 직업병으로 마리 언니의 어깨인대가 찢어졌다. 팔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해 진통제 없인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재활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 또한 인대가 다시 붙게 할 순 없어서 그냥 심한 통증을 조금 불편한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평생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었다. 닌자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아이를 키우며 일이라는 일명 슈퍼맘이 기본템이다. 조금 불리해졌다 싶으면 단체 채팅방에 5분, 10분 단위로 쪼개져 있는 자신의 스케줄표를 올린다. 너 이건 반칙이야? 그러다가도 나의 체력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닌자가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나는 희귀병 환자. 닌자의 일일 활동량에 비하면 턱없이 적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네 몸은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가끔은 좀 모른 척 넘어가주면 안 돼? 이런 핀잔을 들을 정도로 어김없이 통증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셋 다 어디 가서 나 내가 제일 힘들어 우는 소리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번 주 우리 모임의 1등은 조이 언니였다. 뭐? 마리 언니는 어깨인대 찢어졌고 닌자는 애 둘 키우는 슈퍼맘에 나는 희귀병 환자인데 1등은 조이 언니라고? 너 이번 주는 조용히 있어. 뭔데? 조이 무슨 일인데? 조이 언니의 등장으로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우리 중 아무도 조이 언니에게 그래도 언니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고 인정했다. 그러네. 언니 진짜 힘들겠다. 정말 다들 그만 아프고 그만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기본템으로 1등 좀 해보게. 기다려. 넌 어차피 이번 주는 틀렸어. 그리고 잠시나마 조이 언니의 힘듦을 덜어주려 각자의 개그 감각을 끌어올려 우스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다음 주를 계약했다. 다음 주는 내가 1등하면 좋겠다. 나도 지금 사연 100만 개인데 세 사람이 요즘 너무 분발해서 내가 꾹 참고 있는 거 알지? 나 우는 소리 한 지 진짜 오래된 거 다들 알지? 그럼 또 우리는 선선히 닌자의 1등을 바랐다. 닌자 또한 나만 힘든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 본인이 1등이라는 건 나머지 세 사람이 안 아프고 무탈한 그나마 평온한 한 주를 보냈다는 얘기. 그건 닌자가 우리를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방식이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 같은데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보다. 딱히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 대단히 유려하고 감동적인 위로의 말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힘듦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잠시 숨통이 트인 기분이 드는데 그 인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나는 참 게으르고 참 부지런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집순이다. 현관문을 한 번도 열지 않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다.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심심하다거나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이 거의 없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밀려있고 언제나 봐야 할 것들이 끝없이 생겨난다. 독립하고 첫 자취집을 얻었을 때 우리 집을 방문한 어떤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왜 바닥에 머리카락이 없어? 원래 자취방에는 구석에 먼지 굴러다니고 머리카락 뭉쳐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만 해도 아직 어렸으니까 우리들 머릿속의 자취방은 대학 시절 우르르 몰려가 밤새 술 마시고 노는 아지트, 그러니 절대 깨끗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것 같다. 그때 우리 집 바닥에 머리카락이 없었던 이유는 매일 청소기를 돌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매일 청소기를 돌린 이유는 부지런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귀찮아서였다. 걸레질이 너무 귀찮았다. 먼지가 쌓이고 눌리면 걸레질을 해야 하니까 눌리기 전에 없애고 싶었달까? 샤워 후에 머리를 말리고 나면 떨어진 머리카락 제거 겸 청소기를 돌렸다. 워낙 작은 방 한 칸이어서 머리카락 떨어진 부분만 돌리나 방 전체를 돌리나 어차피 그게 그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그 후 3번 더 이사를 했고 집 크기도 매번 달라졌으며 지금은 4번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의 청결 상태는 언제나 비슷하다. 우리 집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의 청결 상태에 대해 의아해하는 걸 보고 어느 날 나 또한 깨달았다. 아, 나는 굉장히 게을러 보이는 사람인가 보다. 그럴 수 있다. 일단 나는 모든 게 느리고 귀찮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빠릿빠릿 움직이며 청소하는 모습은 쉬이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일면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 나는 집에서도 빠릿빠릿 움직이지 않는다. 느리게 계속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일어나면 일단 창을 열고 환기를 하며 침대 정리를 한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잘 정리된 침대 이불을 걷으며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넷플릭스나 왓챠를 보는 그 게으른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다. 내가 느리게 조금씩 계속 움직이며 게으른 애들 중에 제일 부지런하게 사는 이유는 사실 그 하나다. 나를 달래기 위해서, 나를 우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겐 너무 행복한 그 게으른 시간을 죄책감 없이 만끽하기 위해서. 10년 전 나는 방송국을 그만뒀고 전업작가의 삶을 선택했다. 소속된 곳 없는 출근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다. 마냥 좋겠다고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하루 종일 대체 뭐 하냐고,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 마냥 좋은 것 같을 때도 있었고, 한없이 우울할 때도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게으른 하루를 보내고 나면 자괴감이 몰려왔다. 겨울을 대비하지 못한 게으른 배짱이가 된 것 같아 불안감이 밀려왔다.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우울해도 글은 써지지 않았다. 꾸역꾸역 써나가도 다음날 읽어보면 더 큰 자괴감이 몰려올 뿐이었다. 나는 다행히 그다지 낙천적인 성격은 못 되어서 배짱이처럼 어떻게든 되겠지 마냥 흥청망청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끝에 내가 찾아낸 생존 방법은 마냥 좋을 것 같음과 한없이 우울함, 그 사이 어딘가에 내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 줄 이상, 몇 장 이상 글을 쓰라는 숙제가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을 열고 환기를 하며 침대를 정리한다. 주전부리로 때우는 것 말고 적어도 2끼 이상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 미루지 않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와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뉴스를 듣는다. 오늘의 샤워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며 샤워 전엔 간단하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 30분 이상은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할 것. 생존점을 찍듯 적어도 1명 이상의 외부인과 연락을 할 것. 이틀에 한 번은 물걸레가 장착된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일반 청소기로 로봇 청소기가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한다. 다른 작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업 작가의 삶을 통해 이것 하나는 배운 것 같다. 저절로 써지는 글은 없다는 것.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글은 신기가 아니었다. 물론 영감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영감은 절대로 저절로 글이 되진 않는다. 잠깐만 방심하면 이내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것이 영감이니까. 그 영감을 붙들어 잡아앉혀 글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침대 정리를 한다. 의식을 행하듯 아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나와의 약속들을 굉장히 나른하고 게으르게, 하지만 미루지 않고 느릿느릿 하나씩 해결해 간다. 그렇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 마냥 좋음과 한없이 우울함 그 사이 어딘가에 내 마음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마음을 유지해 한 글자 한 글자 느릿느릿 글을 쓰고 조급해하지 않으려 나를 다시 달랜다.
불행히도 나의 신체는 독한 위스키로 달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어서 신체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것을 몇 년간의 통증으로 너무 잘 알게 된 나는 로알드 달의 위스키 대신 이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리듬을 만드는 것. 절대적 자유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아니다. 컨트롤 타워가 내가 된다는 의미일 뿐.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달랜다. 오늘의 성과물이 보잘것없고 성에 차지 않아도 책상에서 일어나 퇴근을 하면 또다시 퇴근 후 루틴을 반복한다. 아침 해가 좋은 쪽으로 화분 몇 개를 옮기고 책상 앞 어지러운 자리를 정리하고 가습기에 물을 채우고 샤워를 하고 잘 정리된 침대 이불을 걷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TV를 켠다. 오늘 나의 글에 만족했든 만족하지 못했든 오늘의 내가 미워진 건 아니니까. 괜찮다, 괜찮다. 나를 달래며 오늘도 잠을 청한다.